예, 안녕하세요. 저 황기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최근 모듈러 건축의 기술 동향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일본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모듈러라 그럴까 이제 근대화하면서 표준화 주택, 공업화 주택, 규격 주택 이런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모듈러 방향이라 그럴까 그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 사례를 조금 가미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걸 마지막에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자료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정리하면서 윤 박사님이 왜 저한테 이걸 또 시키셨는지 그래서 이제 다들 아마 저도 이제 PC나 이런 모듈러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한 지금 거의 20년 됐네요. 이제 국내 제가 이제 처음 PC를 접한 거는 울산 월드컵 경기장하고 울산 종합운동장 이제 이 두 건을 이제 하면서 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하인드도 중간에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뭘 했었는지 겸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일본의 이제 모듈러 건축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PC 기반으로 일본이 이제 고층 이제 아파트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런 부분들 이제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0층 이상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제 석사 박사를 일본에서 하고 일본의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구조라 그럴까 디자인 이런 구조 디자인 이런 부분을 좀 접하게 됐고요. 밑에 보시는 있으면서 이제 삼성 종로 타워를 처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박사과정 다니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통역하는 아르바이트로 하게 돼서 여기 사무에서 설계를 하고 구조 설계를 이제 제가 근무했던 SDG라는 이제 구조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참여하면서 이제 그 SDG가 사무 설계랑 실시 설계를 이제 하게 돼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걸 이제 설계하는 업무를 참여하는 기회가 돼서 결국 그 사무실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울산 문수 경기장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PSPT 구조라고 해서 프리캐스트의 포스트 텐션이 처음 적용된 이제 경기장입니다. 여기 이제 포스 A씨가 설계를 하고 저들이 이제 감리까지 하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걸 하면서도 이제 처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적용하는 그 공법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제 얘기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울산 시장님하고 감리도 이제 포세이시에서 했습니다. 그 감리 단장님이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적용된 사례고요. 울산에서는 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 뒤에 한 6년 뒤에 이제 발주되는 게 이제 울산 그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을이라 그럴까 재건축을 하면서 또 똑같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국내는 이제 지금 프리캐스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적용되고 있는데 포스트 텐션까지 이제 해서 완전 강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딱 지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층 이제 뭐 주거 시설이나 이런 걸로 가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지진 저항력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면 여기 이제 종타워 같은 경우는 이 위에 탑 크라우드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20층 부분에서 조립을 해서 이걸 리프트업을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울산 문수 경기장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지하는 RC고 이제 상부 구조는 이제 PC에 포스트 텐션이 들어갔고 지붕은 철골조로 된 이제 그런 좀 특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01년도에 준공됐으니까 20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평판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국내에서 이게 99년도에 처음 한 게 이제 여기 국내에서 첫 면진 이제 건물을 적용한 건데 이거는 이제 15층짜리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였고 원래 15층으로 계획됐다가 이게 그 2개 층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이제 15층 정도니까 1초 내외의 그 주기를 가지는데 이걸 면진을 적용해서 거의 9.5초 정도로 해서 지진력을 확 낮춘 그런 케이스로 한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에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벽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벽을 면진을 하면서 벽을 더 두껍게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국내에 하고 있는 벽 두께 180 정도 180, 150 내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니까 주기를 아주 느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쇠 구슬입니다. 베어링을 썼고 요 고무 제품은 요 코너에 4개만 딱 쓰고 나머지는 전부 베어링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특수구조 심의를 그때 당시 법에는 없었습니다만 특별 심의를 받아서 구조 교수님이 이제 12분 토목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12분이 이제 심의를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적용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10년 가까이는 공시지가 1위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저기 시설로 갔고요.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한 건데 삿포로에 있는 방송국인데요. 이 개폐식 스튜디오로 구성할 수 있게끔 외부 날씨에 따라서 여기 이제 천장을 일조량을 이제 조정해가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안된 이제 뭐 규모는 작습니다. 작은데 이런 이제 구조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는 이게 이제 윤 박사님도 이제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시다가 국내 사정상 잘 안 된 건데 이게 지역 면제입니다. 이제 그때는 망우 역사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이제 인공 지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그 건물 주거 시설을 올리는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 양재역을 덮어서 뭐 이제 주거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지하 이제 메인 구조물 여기는 이제 그 뭐 철도 시설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들이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또 이제 위에 상부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지진력을 저감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설이 이제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위에가 한 450세대 정도 되고요. 제일 낮은 거는 5층부터 해서 15층까지 이렇게 이제
그 인공 지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이 면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 아사히 TV 이제 방송국의 이제 요 캐노피 시설이 이제 그 우리로 하면은 이제 사다리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이 파사드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타이페이에 예전에 이제 치치 지진이 났을 때에 이 여기 이제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단층이 한 2m 정도 생기면서 교실이 무너진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를 사가지고 지진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보존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어려운 점이 뭐였었냐면 이제 이 관람을 하려면 부서진 건물이 더 이상 안 부서지게끔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려면 또 이제 뭐 보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PC로 해서 막구조 형태로 PC가 이제 반력병 형태의 역할을 하고 막구조로 해서 그 관람 동선의 안전 확보를 하면서 부서진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단층하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PC고 여기가 이제 막구조로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진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울산 종합운동장인데 울산 종합운동장의 특징은 옛날 로마 경기장처럼 보통 경기장은 이제 폐쇄형으로 이렇게 지붕이 이루어지고 지붕 구조가 이제 그 정합이 돼야지만 이제 응력이 좀 덜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로마 경기장처럼 이제 말발굽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붕 형태가 여기가 오픈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풍화중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취약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는 이제 RC고 위에 이 골조 주골조는 이제 PC에 포스텐션을 했고요. 지붕은 이제 철골조로 돼 있는데 여기 200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울산시에서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수 경기장 때 경험을 해서 괜찮다는 이제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체전 개최하면서 이걸 경기장을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설계에 참여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기 우드 PC라고 해서 이제 목재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산의 을숙도의 낙동강 에코센터라고 해서 친환경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그 제2회 국제문화재로 이제 현상 공모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가능한 콘크리트를 적게 써서 환경 부하를 이제 줄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말뚝도 나무 말뚝을 이제 쓰는 걸로 하고 이제 1층 바닥만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됐었고요. 위에도 이제 이게 그 50m 정도를 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했는데 간벌재의 심재 부분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파서 이제 강봉에다가 꽃이 끼듯이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50cm 정도에서 1m 정도의 이 간벌재를 끼워서 더블 트러스 형태로 해서 이 50m 스판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요 사이는 환기가 되게끔 자연 환기가 되게끔 해서 한다는 이제 그 개념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심사평에서는 이제 잘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면서는 첫 번째 대두된 게 뭐냐면 이 내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3,000 스퀘어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내화를 이제 그 2시간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부산시랑 6개월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들 이때 당시 이제 내화 설계를 도입해서 그 연소 시간을 계산해서 단면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때는 허용 안 되고 주 골조는 철골로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하고 마감재만 목재를 붙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바꿔서 이제 지금 아마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LH랑 했는 이제 서산의 이제 주민복지관인데요. 그 서산시에 있는 이제 주민복지관인데 그때 당시 이제 요게 이제 2층 건물로 지하 1층의 반쪽만 이렇게 지하층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면진을 적용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런 2층 건물에 그때 당시는 이게 내진 설계도 필요 없었고 한데 주기를 4초 정도 만들고 여기 이제 6m 간격으로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기둥을 전부 하나씩을 다 빼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장치가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도 좀 세이빙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실제 아파트에 이제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불발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아마 모듈러를 하는 데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이제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LH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공모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신공법을 적용을 하면 가점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천안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5개사가 참여를 담합을 해서 이런 신공법을 전부 적용 안 시키는 걸로 해서 5개사가 이제 그냥 일반 재래공법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불발이 됐던 사례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 모듈러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왔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제 이 공업화 주택 처음에 이제 공업화 주택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본이 2차 대전 종전 후에 이제 대량으로 주거 시설을 이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걸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도도 일본은 이제 건축에서 소위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하면서 구조와 건축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에서 이제 건축 구조를 다 핸들링 한다는 겁니다. 설비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건축사는 국토부 소관이고 구조기술사는 가기부 소관입니다. 관련 법이 이제 체계가 다릅니다. 건축에 관련된 기술 엔지니어링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는 구조적인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건축 제도적인 것만 하겠다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밥그릇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일본은 이제 건축법과 건축사법 하나로 모든 이제 제도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시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전후에 주거 시설을 대량으로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규격화된 부재로 뭐 조립을 하는 뭐 이런 저거였고요. 또 이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이게 이제 78년도까지 1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60년대 올림픽하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유교 혜택을 이제 내가 많이 봤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도입된 게 뭐냐면 용어적으로 이제 프리페브 공법, 프리페브 주택, 이제 PC 규격 주택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 도입됐다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공업화 주택을 그 좀 더 이제 공장에서 더 체계적으로 전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프리페브 공법, 프리페브 주택으로 이제 그 용어가 이제 그 정착이 되고 이게 이제 단독 주택이나 주로 임대 주택에 이제 프리페브 주택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그 이유는 아마 이게 중저층, 5층 이하 이런 걸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PC 건축은 콘크리트로 이제 구성하는데 최근에는 중고층 뭐 초고층까지도 가는데 예전에는 요게 이제 6층 이하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러라 그럴까 이제 규격 건축이라고 이제 나온 것이 요게 이제 경량철골을 적용해서 하는 이제 스틸 하우스의 개념이 요때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요 구조부를 이제 경량철골로 해서 주거 시설을 공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응급 가설 주택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재난주택. 예. 요게 이제 일본의 이제 법적으로 그 이제 재난주택을 설치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재해가 발생해서 20일 이내에 착공해서 2년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존치 기간은 2년간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고베 지진 때 세워진 이 가설 주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또 이게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그 뭐냐면 고령화되고 하니까 원래는 2년 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 거기서 계속 삽니다. 왜냐하면 이 구호물품도 주죠. 뭐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얘네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이제 방법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 개발이더라고요. 이런 모듈러에 적합한 평면. 그런데 모듈러에 적합한 평면을 개발을 하면 사람이 정말 살기 좋으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을 잘 매칭해서 그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단추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이 재난주택, 가설주택을 조립식과 유니트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요거는 공급자가 나는 조립식으로 하겠다, 나는 유니트식으로 하겠다를 제안하면 되는데 표준 평면도가 요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거의 이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부르기를 1K, 2K, 3K 이렇게 그 3룸으로 이렇게 하고 평수로 하면 6평, 9평, 12평짜리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신용은 이제 1K, 소가족용은 이제 2K. 그다음에 이제 4인 이상의 경우에는 12평짜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립식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이런 컨테이너에 가깝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프레임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재로 하는 타입이 있고 하나는 이제 스틸로, 경양 스틸로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목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단층으로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지진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텀버커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 환경적인 분위기상. 우리는 아마 이런 데서 2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스틸을 적용한 이제 모듈 하우스가 유니트 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층에서 2층, 많아야 3층 정도를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트 하우스가 동일본 지진 때는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니트 형태로 해서 차량으로 운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도로 운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때 당시 포스 A씨랑 부산에 있는 산미건설이 이 응급 가설주택을 설계를 해서 이제 일본에 비즈니스 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이 유니트식이라서 컨테이너식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운송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하다가 설계를 다 완료하고 실제 적용이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조립식 하우스하고 유니트 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골조 뼈대에 대해서는 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파트의 욕실 같은데 반드시 타일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형태로 그 소위 얘기하는 UBR로서는 좀 부족한 이런 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타일을 붙이니까 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를 굉장히 이제 큰 프레임이 이제 받치기 위한 이제 하지재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그런 위생 도기 그런 시설이 UBR이나 가벼운 FRP 형태로 이제 돼 있어서 그 자체를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구성을 하고 하는 이제 방식이 돼서 그 포스 A씨에서도 모듈러를 처음에 공급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싱크대하고 그 유니트 베이스라든가 위생 설비에 관련된 이제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별도로 좀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제 일정한 수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일본은 또 이제 요 다음에 아마 요거는 이제 윤 박사님하고 이제 90년도 후반에 처음에 2000년대 초반인가요? SI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일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제 스켈톤하고 인필 부분을 분려해서 장수명화하자 하는 게 이제 이 SI 주택의 출발인데 원래 첫 출발은 이제 그 뭐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100년 주택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게 SI 주택인데 그래서 이제 스켈톤 부분은 뭐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해서 내구성을 이제 향상을 시키고 인필 부분은 어차피 위생 배관 부분은 15년에서 20년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이 이제 좀 용이하도록 파이프 샤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관률을 외부에서도 공사가 가능하게끔 하자 해서 이제 적용한 케이스고
아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주택공사에서도 한 30여 분이 이 주택은 이제 우리가 방문해서 견학을 한 케이스가 사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 평면 개발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배관을 나중에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발코니와 이제 그 배수 배관, 이런 공용 배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이제 그 개발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라면조를 쓰면서도 이제 중간에 룸 안에서는 그 기둥 그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해서 월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구조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그 프리패브 주택이라 그럴까 모듈러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일본의 처음에 이런 그 현장 타설식에서 요걸 타설을 어떻게 하면 좀 간략화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 이제 일부분 조적이라든가 블록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과 볼을 조립하는 형태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병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1950년도 조립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시작으로 이제 한 동을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프리콘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작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해서 프리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일본의 PC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골의 이제 프리패브 건축은 우리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일본의 이제 제강 산업이 굉장히 그 좀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이후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경량철골을 개발하게 돼서 이걸 이제 주거 시설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실제 이 개발된 것이 50년도 이제 이 태풍이 이 순간 그 최대 풍속이 43m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제 12만 호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이때. 그래서 이 그 대나무 연성 이제 구조에 대한 이제 그 힌트를 받아가지고 이 파이프 하우스 뭐 이렇게 해서 규격 주택으로 이걸 이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이런 프리패브 모듈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냐 하면요. 요거 이제 2018년도 제가 뭐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 게 2018년도인데 국토교통성 통계로 하면은 전체 여기 이제 뭐 단독주택하고 나가야라는 거는 요게 단독주택이고요. 요게 나가야인데 2층짜리 긴 이제 그 공동주택입니다. 서민 이제 지방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고 단독주택은 또 일본인들 중에서 뭐 한 10몇 프로는 그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좋다고 하는데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메인 주거시설로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또 공동주택의 특징이라 그럴까 분쟁이 많이 나는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뭐 공동생활로 인한 이제 주민 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용인하는 문화가 좀 적은데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땅이 좀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생활하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수용을 못하면은 차라리 단독주택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또 그런 형태가 지금 용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공동주택에 프리패브가 공급되는 거는 한 15% 내외가 지금 공급이 꾸준하게 이제 그 청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프리패브인데요. 공동주택에 꾸준하게 한 15% 정도가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단독주택에서
이런 이제 초고층까지 이제 뭐 일본의 용어로는 이제 프리패브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장수명 주택, SI 주택의 뭐 설계 요건으로 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구성을 아주 이제 높여서 한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래식 공법에서도 내구성을 높이고 이제 장수명화 하려면은 물 시멘트 피를 최소화해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지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피복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죠. 예전보다는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작은 보가 없으면서 대형의 한 장의 이제 바닥판으로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가변성을 이제 높인다는 이제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설비 부분, 배수 공용 입상관을 가능한 세대 외부 쪽으로 배치를 해서 점검이라든가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리폼 시에도 이 룸에 대한 그 공간 배치를 이제 자유도를 좀 높인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체와 분리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수명화 주택의 요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백년 주택 장수명화 하는 것이 이제 이 PC 건축하고도 이제 좀 물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진성, 내진성을 높이자 하는 게 이제 있어서 이제 WPC라고 해서 이제 벽식 PC입니다. 요 뒤에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이 이제 공급된 게 있었는데 고베 지진 시에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새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 벽식 PC니까 패널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패널에 물 시멘트 비를 이제 줄이고 이 슬럼프를 4cm, 우리나라에서는 4cm 정도 하면 현장에서 탓을 못 한다고 난리치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수명화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PC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를 24메가파스칼을 쓰는데 PC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50메가파스칼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양생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탄력 강도가 초기 강도가 저기 하니까 이틀 3일이면 이 탄력시켜서 운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8일 양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유는 내진성을 올리고 이제 이 물시멘트 비를 줄여서 강도를 이제 높이는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흡수율도 떨어지고 중성화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런 이제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내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거고요. 또 밀실하게 흡수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수 내풍에도 좋더라 하는 거고요. 또 단열하고 기밀성도 구조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밀실하게 이제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암 성능도 좋아지더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 녹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걸 해서 자외선을 좀 커트시켜서 에너지 세이빙의 주택으로 가자 하는 개념에 좀 적합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걸 이제 실용화하는 단계를 이제 지나서 지금은 보급 단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일본의 경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듈을 많이 쓰고 있는 게 PC라서 이제 PC에 대한 모듈을 이제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층화로 가는 게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틸의 모듈화는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오늘은 이제 내용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뭐 프리캐스트가 요 이제 약자를 PC로 이제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기 이제 사전에 제작된 콘크리트라는 의미로 있는데 이 PC가 이제 그냥 이제 사전에 제작된 것도 있고 요걸 제작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는 압축 부재에 강하지 않습니까? 인장 부재는 약하고 그래서 압축을 주기 위해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럴 때에 차별해서 여기 PCA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PC의 의미는 이제 그냥 일반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가 있고요. 여기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별해서 PCP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프리스트레스가 되면은 이 강선이나 강봉을 안에 집어넣어서 일부러 압축 부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교량의 상판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스판으로 50m, 100m, 200m까지 이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강봉이나 강선이 들어가서 당겨서 이제 압축 부재로 만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씩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PC 공법은 이런 이제 파넬 구조라든가 기둥 부재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고요. 이 PC 공법의 이제 장점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7가지 정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향후에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법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돼야지만 향후에 주거시설 공급하는데 좀 더 뭐 의미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고령화되고 이제 기능공 부족 뭐 이런 것이 이제 대두되기 때문에 이 공기 단축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현실화적인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기능공 부족 뭐 이런 문제는 이제 고품질화, 내구성화, 내구화, 장수명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장에서 이 안정된 품질 관리와 정밀 제작이 이제 요구된다는 뭐 결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대 사고를 비롯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안전 의식도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이제 높아져서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매뉴얼화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거고요. 또 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코스트 절감인데요. 코스트 절감은 뭐 이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코스트 절감도 있지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LCC 같은 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듈화로서 이제 직접적인 코스트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 뭐 내용하고도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인데 근로자의 이제 그 뭐 노동력 감소화,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장 생산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든다. 또 반복 작업을 표준화, 모듈화함으로써 반복 작업으로 이제 그 고정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환경 부하를 이제 저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향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자원 절약,
그 뭐 LCC가 이제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형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 사용하고, 강제 형틀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하고, 또 이제 강제 형틀의 폐기물 발생량을 이제 최소화하고, 또 이제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를 씀으로써 그 단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탄소 콘크리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저탄소 콘크리트를 쓸 때 플라이애쉬라든가 슬래그라든가 이런 거를 가미해서 이제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폐기물 활용 이런 것도 이제 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성하고도 이제 부합이 되는데, 이걸 잘 어떻게 이제 매칭을 시켜서 실제 이제 할 수 있느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 PC 공법에 대한 이제 공법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크게는 이제 지금 벽식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해서 이게 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해서 WPC라고 이제 약칭으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저층 공동주택,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5층 이하까지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멘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월 라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멘 프리캐스트 공법은 이제 RPC라고 해서 고층의 이제 공동주택에 이제 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식 라멘 이제 공법은 WRPC라고 해서 이제 중저층 15층 정도까지의 이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법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기준, 기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미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이제 WPC, RPC, WRPC에 대해서 좀 간단히 장단점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WPC는 벽식 구조로 이제 하는데, 지상 이제 5층 이하, 그다음에 높이는 20m 이하고 일반적으로 층고는 3.5m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자재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판을 하프 PC나 풀 PC, 현장 타설이 없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하는데, 다만 이제 공간 구성이 판넬 형태다 보니까 이제 정형인 구조물에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PC는 이제 이 WP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라멘 구조의 이제 형태로 했는데, 요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고, 보시다시피 이제 보기둥 벽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일부 이제 하프 PC로 해서 현장 타설을 해서 일체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하고 있고, 공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그 벽식 구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라멘조와 이제 벽식의 장점을 이제 그 접합한 WRPC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층 이하, 45m 이하에 이제 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도 일부 하프 PC로 해서 타설을 현장 타설을 하는데, 현장 타설은 최소화하자. 여기서처럼 노란색으로 약간 이제 표시된 부분이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기둥을 이제 우리 월 칼럼, 약간 평평한 기둥 형태로 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PC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하자는 취지로 적용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WRPC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고 얘들이 왜 이렇게 발전을 시켜갔나 하는 거를 보니까 첫 번째는 평면 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평면 요게 이제 3LDK의 71해배고 요건 3LDK의 63해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룸이 3개 있고 거실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어떤 4인 가족 뭐 이런 이 선호하는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평면에 이 이제 PC 부재를 어떻게 이제 계획해서 요 부재 피스를 결국은 나중에 또 실제 실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규격화하느냐를 처음에 어떻게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요걸 또 제작에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하고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부재의 형태를 얼마만큼 규격화하느냐가 관건이고 또 그게 요 평면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여기서도 보면 룸 안쪽으로는 여기 기둥의 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발코니 쪽으로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형태인데요. 우리는 또 최근에 뭐 이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해서 룸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도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오픈 발코니를 2개끔 돼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진입 부분도 이제 얘네는 아직도 이제 일부분 복도식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대가 2호 조합이나 뭐 많아야 3호 조합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층화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PCA/PC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 되는데 이런 이제 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그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물류창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이제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코어 부분은 RC로 타설을 하고 그래서 그 RC가 전담벽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PC로 기둥과 본원 하는데 풀 PC가 아니고 하프 형태로 해서 일부 기둥이 이제 중공 형태, 솔리드가 아니고 중공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일부 공기가 이제 단축돼서 뭐 최근에는 물류 창고 하면 거의 이제 PC로 가는 형태로 이제 그 정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강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접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착구를 써서 그 포스텐션을 해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긴결재라 그럴까요? 체결시키는 형태로 해서 강봉으로 이제 강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요 형태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고 중간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초만 RC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조립식 모듈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기하고 그 공기를 단축해서 이제 건설 코스트를 세이빙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판 구조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더블 데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여기는 이제 현장 타설을 해서 일체화시키는 보하고 이제 그 기둥하고 일체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중공 슬라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단열재를 끼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슬라브 이제 제작 방식이 지금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하프핑시 형태로 적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 프리 스트레스를 주고 프리캐스트로 하다 보니까 이 고하중 장스팬에 이제 굉장히 적합합니다. 원래가 이제 고강도에다가 저거 하는데 프리 스트레스를 줘서 부재 자체를 압축력 부재로 만들어다 보니까 이제 그 장스팬을 하는데 최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m, 60m까지도 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경화 수축에 의한 균열이 되는데 얘는 이제 그걸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어를 할 수 있어서 품질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콘크리트 압축 부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단면을 굉장히 작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진 이후에도 복원성이 좋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 중심으로 하면 돼서 숙련공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인력 부족에도 대응할 수 있고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일본은 정부라든가 뭐 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식에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그럴까 하는 것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나 이 공공기관이 또 그런 노력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RC 구조로 하면은 6, 7m 스판으로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제 하나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5m, 16m 하니까 이제 기둥이 여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장스판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 지진력은 여기서는 이제 이 면진 구조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구체적인 사례는 또 뒤에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C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설계 발주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제 실제 착공하기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샵이 먼저 설계가 끝나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샵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에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하고 이 샵이 이제 제작이 돼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형틀을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제작을 하고 이 제작된 부재를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렇게 하면 지하 3, 4층은 보통 파지 않습니까? 깊게는 5, 6층까지도 파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가 지금 뭐 기껏해야 2, 3층 많이 깊어야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하는 무조건 또 이제 RC로 하고 상부층만 이제 PC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부층에서 공기를 단축한다 하는 게 이제 이 PCA PC 공법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메리트를 살려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형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샵을 통해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정착구가 제 위치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포텐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스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사실은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이아그램대로 묶어서 걔를 당기면은 이제 전 부재가 압축 부재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데
예, 이걸 통해서 제작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선을 당겨서 압축 전 부재를 압축 부재로 하고 또 끝부분은 이제 그라우트를 해서 요걸 마개를 긴장력이 이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타설하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둥보 부분을 이제 그 일체화 강접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걸 이제 포텐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산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고 실제 우리나라 토목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건축에서는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슬림화, 이 이제 배건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대신 이제 PC 강선이나 이게 이제 스트랜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면은 뭐 이제 40m 이하 이렇게 되고 보충은 이제 대신 한 15분의 1에서 18분의 1 정도로 이제 보충이 줄어들고요. RC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길게 해야 10m 이하로 이제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보충이 이제 한 10분의 1, 뭐 우리 이제 조금 잘 설계하면 12분의 1 정도까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 크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한 부분이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요 PC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도 이제 품질 그 무슨법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이 주택 품질 확보에 관한 촉진법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생겨서 여기에서 성능과 품질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하는데 우리는 있기는 한데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만 주로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구조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일본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게 그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PC 부재는 이 각 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PC 구조 심의회라는 걸 해서 공법 심사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특수 구조가 되면 우리 이제 구조 심의 받는 것처럼 심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PC 구조 심의를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벽식이라든가 벽식과 라면조를 결합한 거 라면조 구조물 그다음에 PC 부재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한 400동 17,000세대 가까이가 이 심사를 받아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일본의 이제 이런 모듈러라 그럴까 PC 관련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처음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PC 구조 심사, 요거는 설계에 대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시방서가 이제 건축학회 기준으로 해서 자스텐이라고 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가 이제 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PC 공법에 대한 시공 관리 기술자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의 요건이 그 1급 건축사나 1급 건축 시공 관리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체의 기술자에 대한 자격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포스텐션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용접에 대한 이제 관리 부분도 있어서 이런 기술자 자격도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 공장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골의 경우에는 공장 인증 제도가 있는데 PC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요게 이제 예전에 건기원하고 해서 이제 이걸 추진을 하다가 규제 개혁, 규제 철폐 문제로 해가지고 뭘 만드냐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PC 공장의 경우에도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 그레이드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NSH급으로 이제 있는데 H가 제일 하이 그레이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N 그레이드가 많은데 이거는 PC 부재를 제작하는 강도에 따라서 품질 관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그레이드는 600메가파스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H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 해외사가 2개가 받아 있는데 그거는 N 그레이드로 제일 36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제 중국 회사가 2개가 받아서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이제 건설사의 하청 제작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적용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닉겐 설계가 이제 설계를 하고요. 가지마 건설이 이제 시공했는데 용도가 오피스하고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전체 공기는 42개월이고 건물 규모는 이제 지하 2층에 지상 30층이고요. 이제 구조는 이제 지하는 RC 구조를 했고 지상은 이제 PCA PC 구조라고 해서 프리 스트레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이제 면전 구조를 적용했는데 이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면전 구조를 적용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기둥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하고요. 전체 기준층이 이제 한 60m 곱하기 65m의 평면을 가진 정형의 이런 이제 평면입니다. 그리고 센터코어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본 최초의 초고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진벽 같은 경우는 코어벽이 두께가 800이니까 상당히 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이 PC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를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코어 부분인데 코어 부분이 하고 이 외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튜브 구조 비슷합니다. 이제 코어 센터 코어가 있고 외곽 구조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이거를 이제 모듈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피스 부재 계획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 기둥과 외곽 기둥과 이제 보, 그다음에 이제 장방형 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해서 이걸 이제 계획을 이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1층부터 30층까지 이제 외부 이제 기둥하고 보만 프리캐스트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실제 이제 시공사가 이제 이 수주하고 나서 시공 계획을 짜면서 전체 코어까지 같이 이제 PC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작 회사하고 같이 이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요거에 관건이 되지 않느냐가 싶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코어 부분과 여기에 이제 큰 스판에 이제 바닥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마감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공계에서 이 원설계는 이렇게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 부분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이렇게 그 일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설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재를 제작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시공을 하는 문제없이 시공하는데 계획을 변경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 이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시공을 하면서 이런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이 그 대응이 융통성 있게 대응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러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착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이 겪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정착되기까지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규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공기도 단축되고 품질도 이제 향상되는 이런 부분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안 겪고 이렇게 뛰어넘을 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 이제 발주 시스템과 현장과 설계 엔지니어링 이 시스템이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걸 통틀어서 하게 되면 비용하고도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 제작을 어떻게 하고 이걸 또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립만 하고 이게 이제 긴결시키는 이게 그 이제 포텐션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패널 존을 구성해서 이제 이 이제 공중에서 작업하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이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하고 나서 그라우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서 바깥으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흘러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 코어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걸 아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개선 해롱결을 이제 해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가 이제 이 운반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제 3층을 한 분절로 한 피스로 해서 현장에서 이제 이 3계층을 기둥이 같이 오고 이게 이제 거의 한 층이 3일에서 5일 사이클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발코니하고 외장재 타일을 사전에 이제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도가 되는데요. 이걸 일부 이제 하프 형태로 해서 현장 타설 해서 일체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구조 기둥하고 외장 그 마감 PC판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됐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이 코어 부분에 볼을 이게 이제 운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절반으로 해서 요걸 현장에서 붙여서 요거를 일체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기도 하고 요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 그 뭡니까 현관 로비 있는 데에 조명등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또 디자인에도 이제 활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축과 구조와 시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어우러져서 실제 이런 그 경쾌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적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이세이 건설이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건설사가 설계 사무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공동주택이고 전체 공기는 36개월인데 이게 지상 52층, 지하 2층에 지상 52층이고 요거는 이제 면진 구조가 아니고 재진 구조를 적용을 했고요. 평면은 이런 이제 정형의 형태인데 43m, 42m고요. 여기는 특징이 이제 그 우리라면
1600 메가파스칼의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300에서 1600 그게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다 그러고요. 보가 이제 300에서 480. 그 기준층은 300kg. 키로로 하면 300kg고 그렇게 썼고요. 이제 철근도 뭐 490, 390 이렇게 이제 했고 평면은 한 43m 정도 되고요. 이제 Y 방향의 이제 거리들은 6m에서 그다음에 이제 8.4m, 9.8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실제 이제 여기 현장 타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뭐 현장 타설 전에 단위 수량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부분에 이제 주골조는 이제 프리캐스트 PC로 했고 바닥판 슬라브는 하프 PC로 이제 적용을 해서 적층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보 거드는 이제 기계식 이음이라 그럴까 이제 그 포텐션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기둥 주근에는 이제 기계식 슬리브를 이제 그로 해서 이음을 한 그런 케이스고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계식 이음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겹침 이음인데요. 겹침 이음에 유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을 거쳐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요 타워형의 이제 공동주택인데 요거는 이제 그 오노 설계라는 데서 했고 그다음에 다이세이 건설이 이제 시공을 했고요. 전체 22개월인데 그 30층 규모고 했답니다. 그래서 위에 프리스케트 적층 공법이고 요거는 한 사이클이 한 층이 이제 5일로 해서 2층부터 39층까지가 이제 8개월 만에 그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외장하고 이제 기초공사 뭐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평면적으로는 일부 이제 세팩시키고 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 실제 이제 얘네가 평가하기로는 RC 재래식 공법에 비하면 한 5개월 정도 공기 단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전 이제 구조 계획과 시공 계획을 통해서 이제 부재를 규격화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플로어당 부재 이제 규격화 피스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 3층에서 16층까지는 29개 피스로 제작을 했고 17층부터 30층까지는 21개 피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듈화를 하기 위한 이제 사전 이런 검토 뭐 계획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이제 표준화 부재 피스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게 시공하는 거는 이런 뭐 결과론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사전 계획이 이제 그만큼 노력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라우트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이제 외부로 이제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판상형의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이게 부흥 공영 주택이라고 해서 센다이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지진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로 하면 BTL 비슷한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주택을 건설해서
요거를 이제 센다이시 부흥공영주택공사가 이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건너갈 수 있는 하나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자료를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아주 상세한 자료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야마시다 설계라는 데서 이제 했고, 공동주택이고, 요걸 이제 15개월에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층이고 16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높이는 42m 정도 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고, 이제 요것도 이제 기초는 R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형식은 순라멘 구조고, 내부에 이제 내력벽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평면이더라고요. 평면을 4개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4K하고 3DK는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요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세대씩의 그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세대를 이제 공간을 뭐라 그럴까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끔 이제 평면 계획 자체를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노란색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까지가 이제 한 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35회배부터 75회배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 이제 평면 계획과 이제 이 PC를 적용하기 위한 구조 계획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 평면 계획은 이제 판상형의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고, 이건 단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부재 하나하나 피스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기둥과 보호 부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고, 실제 시공하는 장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바닥판은 이제 하프 PC 형태로 해서 일부는 현장 타설을 해서 1차시킨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장수판 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물류센터인데, 요거는 이제 15개월에 완성했는데, 이게 이제 11만 회배 정도 되고요. 층수로는 5층. 이게 창고인데 면진 구조를 이제 적용시킨 이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BCP라 그럴까, 업무 연속성 계획을 도입을 했는데, 얘네가 왜 그러냐면 이제 고베 지진하고 동일본 지진 때 이 물류 창고가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구호 구급 물자가 제때 이제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가 또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물류 창고에도 이런 이제 재난에 대비하고 하는 그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겠지만, 어쨌든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겠지만 200년을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내세워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LCC CO2가 낮아지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뭐 인증도 받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건물 크기가 이제 거의 200m에 110m 정도 되고, 기준층 층고가 6.6m 정도 됩니다. 실제 여기 이제 평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주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된 거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램프의 중간에 여기 이제 요 부분은 내진으로 해서 여기에 사무실이나 업무 지원 시설을 이제 넣어서 이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그런 거를 이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X 방향으로는 18스판, Y 방향으로는 10스판. 이게 이제 200m, 거의 200m를 18스판으로 했으니까 거의 뭐 18m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모듈러를 활용한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낸도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이 나가노라는 데에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칼바트 있지 않습니까? 흉간 이걸 가지고 호텔 형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4개를 겹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하여튼 비용은 훨씬 더 들었겠죠. 아무래도 이런 걸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하고 중간에 이제 여기 보이드 공간을 이제 빛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공간을 형성하고 이 바깥쪽을 이제 유리로 막아가지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보시면은 산속에 이렇게 하나 있는 조용하게 그냥 쉬다가 갈 사람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주가 원래 이제 그 미술품이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작품 보관 겸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그 사이토 시청사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공공 시설물 특히 뭐 LH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공 시설물이 나가야 될 방향이 막 이런 거를 좀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토시라는 데에 시청사를 이제 지으면서 공모를 했는데 테마가 요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해서 하라는 게 이제 테마로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 5층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닥판도 하프 PC 형태로 하면서 요 중간 조인트 부분에 조명을 넣어서 이런 넓은 이제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단면에서 보시면 중간에 이게 직접 채광이나 이제 이런 게 자연 이제 그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세이빙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뭐 그 시공 과정이나 외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이제 현지에서 생산되는 삼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나가사키 현에 있는 시청사인데 여기 신청사인데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이거를 이제 내진성이 부족한 이제 옛날 노후화된 청사를 19층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모의 테마가 여기도 이제 이 나가사키 현 자재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테마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9층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하나가 있고 지하층이 1층으로 있는데 면진 구조와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일부는 SRC조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여기 요 이제 파사드 부분에 여기는 CLT를 이제 그 CLT 패널을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 CLT가 뭐냐면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고 해서 이제 목재를 그 결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합판은 아니고 합판은 칩 형태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한 디자인이 좀 독특한 이제 그 형태의 청사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빨간색 부분이 주 골조 부분이고 앞에 요 이제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파사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CLT 그 목재 패널이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남쪽 벽과 북쪽 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장스판 구조를 실현시켜서 굉장히 이제 이런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이제 그 공간 구성을 한 그런 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공공청사인데 뭐 이런 이제 기술 개발과 뭐 이런 지역 산업에 이제 연계시키는 이런 형태로 어떤 이제 그 세금을 활용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방향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지금 이제 그 PC 관련 기술 기준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구조 기준의 KDS에 콘크리트 설계 기준의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경험이 없는 분이 설계하기에는 이 기준만 가지고 설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내진 설계 기준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품질 관련해서 이제 그 KS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KS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요게 아마 토목과 이제 건축에서 일부 이제 그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제품에 대한 이제 인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1961년도부터 이제 설계 기준을 정비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그 PC 산업협회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이제 그 기준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WPC라든가 WRPC라든가 RPC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고 또 그거를 이제 국토교통성이 기술 기준을 해설하는 이런 고시 기준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나머지 또 이제 건축학회 기준들이 이렇게 기술 기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두 건은 고베 지진, 동일본 지진 때 이런 모듈러 건축이 피해 입은 사례를 피해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조사한 이제 보고서도 이제 이렇게 교훈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돼야지만 실제 모듈러 같은 경우도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 특성을 이제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이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사 자격증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숙제지 않은가 싶은데요. 모듈러 건축이 이제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설계나 품질 관리 이제 기준이 좀 많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실제 이제 이런 기준이 정비되더라도 제도가 정착하려면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입찰 제도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또 이 입찰 제도의 뭐 장점이라면 이제 공평하고 평등하고 누구나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 과연 정말 이게 공평한 건가? 왜냐하면 이런 이제 모듈러도 하나의 이제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술들에 대한 차별성이라든가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설계도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공도 그만큼 제작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적절하게 감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공장에 가서 공장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노력이나 시간이 고려가 안 된다면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이 PQ 심사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술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심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대한 이제 그 인정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는데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PQ로 점수화해서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부분은 또 이제 무조건 최저가 총액 입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기술을 요구하고 하는지 공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입찰 쏘고 봐서 낙찰되면 그때서야 이제 허둥지둥하고 또 이제 샵을 거느리라고 이제 뭐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월이 허비가 되고 심지어는 1년이 허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술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뭐 싸고 좋은 거 이런 거를 추구를 많이 했는데 진짜 싸고 좋은 게 있느냐는 거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의 어떤 적정한 그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 기준이나 예제집을 만들면 누구나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응답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술자는 전체 중에서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기술사를 따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에러를 체크하고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론 정형적인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좀 못 올려도 일종의 어떤 그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기술적 난이도나 전문성을 인정하고 좀 그 시간을 줘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없다. 그리고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에 대한 뭐 인증 제도라든가 뭐 이제 기술 제한도 지금도 뭐 제도적으로는 있죠. 제도적으로는 있지만은 이 부분이 전부 이제 코스트 삭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앙점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그 어떤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나 투자를 좀 다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상으로 여러 가지 앞뒤 좀 맥락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 부분은 또 많은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이제 다 거의 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이런 뭐 예. 공장 인증 제도라든가 뭐 이제 기술 제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꼭 그 코스트 절감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로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